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권력 서열 3위였던 조용원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고 그의 오른팔마저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있었다는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조용원을 제거하려 했던 걸까요? 김정은조차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리설주의 잔혹한 계획과 국정원조차 보고를 받고 말을 잃었다는 북한 권력 서열 붕괴의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받겠습니다.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탈북민 제보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름이나 직업을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이 들어간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평양 당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저는 당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서국 연락관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윤호 부국장 동지, 최고회의 소집입니다. 지금 당장 3층 제1회의실로 오시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락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정적이 감돌았고 평소 절대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 고위 간부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원 동지가 사라졌다. 회의를 주재하던 리철만 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조용원이라니. 저를 발탁해 당중앙으로 올려준 그분이 말이죠. 3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라.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조용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기록과 물증을 정밀히 분석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서류 더미로 가득했던 책상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거든요. 서랍을 뒤지던 중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는 사진 속 한 인물의 옷깃에 낡은 배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배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금고 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던 그 상징.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말입니다. 부국장 동지, 뭔가 발견하셨습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보위부 1국 과장 김정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리만 된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주시죠. 수뇌부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김정국이 나간 후 저는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적힌 작은 글귀. 1983년 함흥. 제가 태어난 해와 도시였습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내내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왜 조용원이 이 사진을 숨겼던 걸까? 왜 그 배지가 아버지 것이었을까? 집에 도착하니 아내 연옥이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반기던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회의 내용을 대강 전해주곤 했지만 오늘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연옥은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서재에 홀로 앉아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윤호야, 언젠가는 너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다. 그때 내가 무너지는지 살아남는지는 선택에 달려있다. 그땐 단순한 충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말은 경고였고 예고였으며 어쩌면 유언이었습니다. 조용원의 실종, 그리고 그 배지.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원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간, 만났던 사람들, 처리했던 문건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인택 부장이 공개 처형됐다고요? 제 비서 박성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인택은 조용원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고 저와도 몇 차례 민감한 업무를 공유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보위부 처형 집행장이 있는 만수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침묵에 잠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공포는 분명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하인택의 책상을 살폈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대부분의 물품을 압수한 상태였지만 책상 아래에 숨어있던 제투성이 금속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에는 불에 탄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꽃은 열매보다 먼저 떨어진다. 저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먼저 쓰러져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하인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절박한 심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관사의 공기는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검은 승용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더군요. 연옥이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 아래 비치는 정지된 그림자들. 그리고 차가운 느낌. 소희도 오늘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학교 앞에서 계속 서 있던 남자가 있었다고.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까지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연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뭔가 깊이 들어갔군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될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 책상에 앉아 하인택이 남긴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꽃은 열매보다 먼저 떨어진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쓰러져야 한다는 뜻이라면 그 꽃이 다음은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이 체제에 가려진 진실이라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이틀 후 출근길에 이상한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배달된 흔적은 없었고 비서실에서도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흑색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낡은 전력소 뒤 창고. 혼자 오시오. 조용원의 전속 행정비서였고 대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의 그림자 행정이라 불리는 극비 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인물로 절대 일반 간부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저를 부르다니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10시 평양시 보통강구역. 전력소 뒤편 폐창고는 한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불안한 손. 그녀였습니다. 서동무. 윤호 동지 늦지 않으셨군요. 그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원이 실종되기 며칠 전 어떤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조직 명단이 아니라 리설주의 비선 권력망과 그에 반대하는 고위 간부들의 실명 리스트였습니다. 그 명단을 들고 조용원 동지는 누구에게 넘기려 했던 겁니까? 서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부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남조선 정보기관 쪽이었습니다. 조용원 동지는 이 체제가 더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는 윤호 동지 아버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리설주 라인입니까? 정확히는 그 시초였죠. 1980년대 초 그녀가 주석궁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조용원 동지와 함께 고위층, 사적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던 내부 반동 인물들을 색출해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배지가 상징했던 것, 사진 속 그 한 장면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 배지는 반리설주 계열의 상징이었군요. 서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원이 남긴 마지막 음성 녹음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낡은 테이프 레코더 안에서 조용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호에게 전해라. 이 체제는 이미 오래전에 균열이 갔다. 그 균열을 막기 위해 많은 이들이 쓰러졌고 나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윤호는 진실을 파야 한다. 배지와 사진, 그것이 열쇠다. 창고 밖 바람이 불며 철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더 이상 개인의 자리일 수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체제와 진실, 피와 기억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문숙과의 만남 이후 제 일상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온몸이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조용원이 남긴 테이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배지. 모든 조각들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죠.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사무실.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곧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장윤호 동무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딸과 아내가 지금 어딨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진을 보내주지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곧이어 제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됐습니다. 딸 소희가 낯선 방의 유리창 안쪽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아내 연옥은 의자에 묶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았겠지. 그 아이들과 여자를 살리고 싶다면 그 명단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누구야? 누구냐고. 그들이 어디 있지? 오늘부터 사흘. 72시간을 주지. 그 안에 명단을 넘겨. 그렇지 않으면 더는 기회는 없다. 다시 전화는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안에서 깨져버릴 듯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연옥이 차려놓은 저녁상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소희의 교복이 침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냉기 가득한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책들, 낡은 노트, 그리고 그 오래된 붉은 배지. 배지를 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뒷면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죠. 손톱으로 조심스레 긁어내니 작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지하실 3호.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 지하실은 오래된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었지만 한쪽 벽면을 두드리자 텅텅하고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석고를 뜯어내고 금속 손잡이를 당기니 작은 금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조합식으로 된 자물쇠. 배지에 적힌 숫자 301을 돌려보았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잔뜩 묻은 USB 하나,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 확실히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윤호야,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USB엔 내가 평생 모아온 증거들이 담겨 있다. 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열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조용원 동지는 너를 믿고 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단을 넘기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지키면 진실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가족은? 컴퓨터에 USB를 꽂자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작전 파일 적색 1983. 그 안에는 PDF 수십 개와 영상, 그리고 위성지도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좌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안북도 자강산맥 일대 비밀통신기지 최종 접선지. 저는 조용원이 그곳에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걸고 가야만 했습니다. 가족도, 진실도, 조용원의 목숨도 단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틀 후, 저는 특별 이동 허가증을 받아 자강산맥으로 향했습니다. 보이부 연락소 명의로 위장된 차량이었지만 창밖을 보는 순간에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반 장치, 동승자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홀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누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길은 험하고 외졌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산길을 굽이굽이 돌며 달린 끝에 지형지물에 표시된 좌표 지점. 오래된 광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엔 흙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입간판도 지워진 채 철망에 가려져 있었죠. 광산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랜턴 불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발전기 소리 같은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 안에서 무언가를 운용 중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장윤호 동무. 여긴 어떻게 오셨소? 등 뒤를 돌아보자 랜턴 불빛에 서서히 드러나는 한 인물. 조용원이었습니다. 깡마르고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윤호 동지. 여기까지 왔다는 건 각오가 된 거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에 있던 자료 명단 그리고 아버지. 그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까? 조용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이란 건 동무 너무 오래 묻어두면 독이 됩니다. 리설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 표적이 되었지. 그는 컴퓨터 앞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중계기지요. 이 데이터를 남조선으로 보내려던 찰나 보위부가 먼저 움직였지. 그는 제게 노트북 하나를 건넸습니다. 켜자마자 자동으로 재생되는 영상. 그 안엔 리설주의 측근 회의 장면, 비자금 거래, 암살 지시, 모든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나가면 가족은 죽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반대로 덮으면 가족은 살겠지. 선택은 자네 몫이요. 조용원의 눈은 슬펐습니다. 체제의 비극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버린 자의 눈.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을 나에게 넘기는 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이 진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용원과 작전을 정리한 직후 저는 그가 건넨 외장하드와 영상, 파일, 문서 일체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2명뿐이었지만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전사 같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위성 중계는 실패했소. 이미 감청당했을 가능성이 높소. 남조선 접선책은 두만강 근처. 이 노선으로 움직이시오. 그가 건넨 지도에는 붉은 선으로 그려진 좁은 협곡길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비상 루트, 작전명 흑표투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혼자 광산을 빠져나왔고 조용원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난 여기까지요. 당신은 살아서 이걸 전해야 하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량 없이 맨몸으로 산을 넘는 일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약 90km. 고도 1200m를 넘는 설산 구간이었습니다. 산을 넘는 도중 헬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등산로를 무전으로 봉쇄하라는 명령이 울려 퍼졌고 저는 눈 덮인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시간 감각도 무너졌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기어오르다시피 해 도착한 산능선. 거기엔 은신용 무인 중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용원이 알려준 주파수를 맞추자 모스 신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과 소녀를 구하라. 이것은 조용원이 준비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반응을 받기도 전에 갑자기 중계기가 꺼졌습니다.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차단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상 추적 중. 산 17-구역 확인 완료. 준비하라. 그들은 여기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꺼내 옷 안 깊숙이 숨기고 반대 방향 사면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눈 속으로 몸이 묻히는 느낌과 함께 숨이 멎는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순간 귓가에 소희의 웃음소리와 연옥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윤호야, 살아만 있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야. 눈을 떴을 땐 낮은 바위굴 속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덮고 있었고 군용 담요와 작은 난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남색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엔 낯선 휘장이 달려 있었고 그가 말했습니다. 장윤호 동지입니까?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북한식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남조선, 대한민국. 그들이 먼저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온기를 느낄 틈도 없이 가방부터 요구했습니다. 외장하드 가지고 오셨죠? 당신은 누구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무전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안테나 끝엔 작은 깃털 장식이 달려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드네임 겨울매. 저는 국정원 협조 요원 박세진입니다.
당신과 조용원 선생의 접선 지시를 받고 이곳에 파견됐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펼쳐 보였지만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그가 제게 건넨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연옥과 소희가 있었습니다. 낯선 방안, 그러나 분명 살아있는 모습. 이건 어디서 난 거요? 탈북자 보호시설입니다. 중국 선양 인근. 당신 가족은 아직 무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당신의 가족이 이미 국경을 넘었다는 것을 알아챈 듯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조용원 선생은 최후의 함구 계약 대상입니다. 그가 남긴 문서엔 권력 상층부의 구조적 붕괴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을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먼저 명단 속 일부 인물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은 물론 우리 측 인사들도 보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제 옷 속에서 따뜻하게 붙어있던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박세진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혹시 복제본은?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는 지하 벙커 안쪽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너머엔 무광 블랙 SUV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차량 안에는 위성송신 장비와 해킹 방지 시스템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이미 작전명이 부여됐습니다. 작전 겨울매. 당신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는 차량에 타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용원 선생이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 다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국정원 제3청사. 회색빛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량은 미끄러지듯 입구를 통과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게는 보안 통로를 거쳐 지하 상황실로 직행하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도착한 공간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다. 전면 스크린과 회의용 테이블, 그리고 몇 명의 고위 간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박세진도 있었고 국정원장 직속 자문관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도 눈에 띄었다. 장윤호 씨, 이제 당신이 들고 온 자료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외장하드는 회의실 중앙의 보안 컴퓨터에 연결되었고 화면에 폴더 하나가 열렸다. 폴더명은 단순했다. 코드명 JY 보고서. 첫 번째 파일은 영상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조용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담담히 진술을 시작했다. 나는 조용원이다. 이 자료는 내 생명을 걸고 남긴 것이다. 나는 김정은 체제 내부에서 벌어진 리설주의 이중 쿠데타 계획, 그리고 최고위 간부 9명의 비밀 동맹을 알고 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영상 속 조용원은 고요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내부 인맥도와 자금 흐름, 무기 은닉 위치까지 설명하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켰고 중국 대련과 아프리카 케냐의 외교관 신분을 가장에 도피 중이다. 이 모든 내용은 내가 수집한 문서와 함께 USB에 담겼다. 진실은 언젠가 승리한다. 영상이 끝나자 모두 정적에 휩싸였다. 국정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공개하느냐입니다. 박세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국제회의, 특히 UN 안보리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영향력도 클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중요한 걸 묻고 싶었다. 제 가족은요? 지금도 중국에 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중국 측과 접촉 중입니다. 그러나 북측도 당신 가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그들은 인질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중국 선양보호소의 이상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현장 CCTV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가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북측 특수첩보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팀이 출동 준비 중입니다. 이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보의 주인이자 책임자라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저도 갑니다.
그곳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박세진이 말렸지만 국정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작전 겨울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 저는 조용원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겼습니다. 윤호야,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비행기는 어둠을 뚫고 다시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구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을, 그리고 진실을. 사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